안녕하세요. 무진정사입니다. 잘들 쉬고 계십니까? 지금 촬영은 일요일날 하고 있어서 이 방송은 월요일날 나갈 거고요. 저는 지금 그 정사 위에 있는 접성산을 좀 한가롭게 오르고 있습니다. 바람이 아주 시원하고 햇볕도 참 좋은 세상은 아비규환인데 너무나 고요하고 맑은 4월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약속드린 대로 이제 사주 명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 불교 수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불교 수행, 오직 마음만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될 불자들이 무슨 사주를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명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데서 오는 생각들입니다. 명리를 우리 크게 그냥 개인의 기륭화복을 이렇게 점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명리는 정확하게 징후를 살피는 징후학입니다. 명리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풍경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풍경화. 우리가 풍경화라고 하면 그 풍경 속에 들어있는 계절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풍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그 느낌, 뉘앙스에 따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 작가가 느끼는 정서적 감정을 색이나 혹은 어떤 그 구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명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명리는 그 기운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르게 전차하면 그 일종의 환경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에서는 한 개인을 마치 식물처럼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에 태어난 식물은 가을과 겨울, 봄을 살아야겠죠. 명리에서는 사계절이 있지만 사람은 사계절을 못 삽니다. 그래서 3계절 정도를 산다고 봤을 때 가을에 태어난 사람, 그러면 가을에 태어나서 한참 활동을 해야 될 시기에 겨울을 만날 것이고, 노년에 이제 봄을 만나는 상황처럼 그 반대의 상황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가을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낳게 하는 그 부모가 봄, 여름, 가을 혹은 뭐 여름, 가을, 겨울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불교로 치면 이제 일종의 한 집안 혹은 한 개인의 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집이 대체로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봤을 때
벼슬을 하던 집이냐, 유학자 집안이냐, 아니면 뭐 상인 집안이냐, 아니면 그냥 농사나 뭐 이런 걸 하시던 그런 집안이냐,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게 다 그렇게 깜깜하게 된 집안이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통 아무리 깜깜했다 하더라도 그 의식의 상향을 꿈꾸게 되고요. 또 아무리 벼슬이 좋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하얀 곡선을 한 번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명리예요. 명리라고 하는 부분은 따지고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쭉 살아나가는 전체적인 굴곡, 즉,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혹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안에서 바닷가인지, 혹은 산골인지, 뭐 이런 풍경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이 공간을 기호적인 그 오행의 기운으로 풀어낸 것이 명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명리 하시는 분들,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어떤 스님이 뭐, 명리 더럽게 안 맞아요. 자기도 공부해봤는데 더럽게 안 맞는다.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잘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네. 명리를 이제 한 개인으로만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사주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 내 사주가 아무리 좋아봐야 뭐합니까? 내가 폼 잡고 수영복 잘 갈아입었는데, 수영장에 갔는데, 옆에 팔뚝에 문신 그려놓은 예? 그런 아저씨들이 와 있거나, 아니면 뭐 심한 말로 그 수영장 안에 누가 똥 나놨다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은 연기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이외의 어떤 것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살피기 위한 부분이 바로 명리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은 주역이고요. 즉 하늘에다 대고 묻는 것이 주역이고, 그 하늘 전체적인 기운을 살펴서 거기에서 우리가 뭘 얻고 뭘 뭐 버려야 될지, 이거를 이제 공리하는 게 명리입니다. 따라서 명리는 그냥 음양오행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이 음양오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각각의 재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그 생멸, 혹은 부단히 이렇게 의식적인 진화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명리를 쳐다보면은요, 말 그대로 이 오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나타나는 일종의 불보살들의 현신처럼,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육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사주가 똑같으면 다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하고 한나라시에 태어난 사람은 나와 다른 인생을 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쌍둥이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심리치료할 때 쌍둥이는 늘 이제 그 수발신 관계에 대한 입장을 전제로 상담을 시작을 합니다. 수발신이 뭐냐 하면은요, 쌍둥이 중에 누가 엄마의 젖을 먼저 먹느냐가 갑을 관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젖을 차지하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이지 않는 그 갈등, 그리고 그 경쟁 안에서 누가 우선하느냐가 결국에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고 하위에 서게 하는 성격적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쌍둥이 둘 다 공부 잘하는 거 잘 못 보셨죠? 쌍둥이 둘 다 공부 잘하게 하려면 그 부모가 계속 그 갑을 관계를 스위치 시켜야 돼요. 각각의 개성대로. 근데 보통은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쌍둥이는 둘 중에 하나만 공부를 잘합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사주에서는 한날 한시에 태어나는 쌍둥이들은 같은 시간대니까, 예, 대운을 똑같은 남자라 하더라도 하나는 정대운으로 보고 하나는 역대운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갑을 관계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 하나는 을의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운을 역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남자는 이제 연지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이제 정대운으로 가느냐, 역대운으로 가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 남녀에 따라서. 근데 저는 남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이들 하는 행동을 보고 거기에서 누구를 역대운으로 할 건지를 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 부모 밑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성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의 운이 굉장히 크게 작동합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부모를 두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사주를 이렇게 볼 때, 그 부모궁이라고 하는 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 사람 부모가 뭐 하던 사람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주 볼 때, 한 사람의 사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사주를 같이 봅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아버지 쪽을 따라갔는지, 어머니 쪽을 따라갔는지, 아버지 쪽을 따라갔다라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또 있을 것이고, 엄마 쪽을 따라갔다라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에서 한 아이의 사주는 그 내 집안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 사주의 어떤 꼴이 드러나는 거를 저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특성보다는 그 밑에 어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아왔느냐가 결국에 이 후손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슬슬 이제 혼백령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 혼백령의 어떤 구조적 관계를 이해하고 난 이후에 사주 또한 그렇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사주라는 것이 결국에, 한 개인의 사주라는 것이 위의 어른들이 어떤 어른들이었느냐, 어떤 삶을 살았던 조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잘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운대로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운을 씁니다. 어떤 부인이나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제 어떤 자식을 만나느냐. 물론 내 사주 안에 내 자식도 있습니다. 제법 똘똘한 자식을 두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몇 명 이렇게 있다. 요즘은 안 낳는 집이다. 개 키우는 집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건 큰 의미를 둘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 사주 안에 이미 나의 그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 부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나기 전에도 대체로 이제 그 부인의 운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나의 부인의 운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한 집안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기승전결까지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 기운의 상승과 쇠락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사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바닥을 쳤던 이런 사람들이 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한 조상들입니다. 죽은 조상들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한 가장 큰 노력이 뭐냐 하면, 사돈을 어떤 집안을 맺느냐, 굉장히 큰 관건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의 며느리를 데리고 오느냐가 이제 죽은 조상들의 어떤 과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친 집은요, 집안을 일으켜 세울 며느리를 드립니다. 아마 제 이야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무릎 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세 번째 며느리나, 두 번째 며느리를 시집 왔거나, 근데 노릇은 맏며느리 노릇 다 하면서, 또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이, 집안의 대소사 다 책임지면서, 예, 조상 제사까지 하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남편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대체로 장사하던 집에 딸이 시집으로 옵니다. 즉, 경제적인 부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확실한 어떤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목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인들 못하겠으니까만은 이제라고 하는 부분에 좀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2대 정도가 지나가면요, 그 다음엔 누굴 얻느냐 하면,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시집 오면 당대에는 굉장한 고생을 하지만 자식대에 보면 똑똑한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아이들이 한 2대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벼슬 하던 집안 혹은 황문하던 집에 자손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 팔자에 보면 이 조상들 뭐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뭐 본인의 집안이 그런 유학자 집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사주가 따라간 외가나 진외가의 어른들이 그렇게 유학자 집안이었다 하면 이제 그런 기운을 타고 내 아이가 제법 똑똑한 아이가 나옵니다. 벼슬하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말 그대로 입신양명, 관직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최고로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벼슬하는 집. 그래서 벼슬하는 집 사위를 얻던, 아니면 벼슬하던 집 딸을 얻던, 우리나라 재벌가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제 말씀이 뭔지 아실 거예요. 자,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흘러가는데 한 7대 정도가 걸려요. 한 200년 정도가 걸립니다. 예. 근데 200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속된 말로 망조가 들기 시작을 합니다. 집안을 서서히 말아먹는 어떤 기운들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8대나 9대 정도에 탁 내려앉게 되거든요. 그러면 8, 9대 정도에 뭐 빠른 집은 한 7대 정도에도 나타납니다. 출가하거나 수행하는 팔자를 지닌 자식이 또 하나 끼입니다. 막힌 수채구멍 뚫는 자식이라고 전 얘기를 합니다. 네, 집안이 이제 바닥을 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그 집안의 모든 업을 닦아서 길을 낼 수 있는 자식이 하나 또 끼입니다. 보통 우리 출가를 하거나 종교활동을 하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쯤 되면 가장 어두울 때, 집안이 가장 바닥을 쳤을 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후부터 다시 또 서서히
또 일어서기 시작을 하는 흐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대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대 정도 기준을 해서요. 300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계속 구간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업과 윤회라는 부분. 예, 여기에도 있죠. 명리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는요, 명확하게는 그 조상들의 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이 생애를 태어나면서 어떤 칙을 가지고 왔느냐, 윤회의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를 명쾌하게 보아내는 것이 바로 명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엮이는 인연들이 있겠죠. 예, 뭐 부모운과 배우자운, 자녀운, 관운. 출가한 사람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사주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장애를 가진 분들은 사주가 필요 없습니다. 사주 볼 필요가 없어요. 늘 똑같기 때문에. 네. 둘째, 출가하신 분들도 사주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출가하신 분들도 그 안에서 보면 보통 하느냐 안 하느냐, 네. 혹은 뭐 요즘은 이제 2판 4판이 있으니까, 네. 4판에 적합한 분들은 이 사주의 기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들. 근데 예술하는 사람은, 저는 예술하는 사람들은 사주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요. 세상과 등져 있긴 하지만 예술은 세상을 앞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종의 미래 산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술 하시는 분들은 사주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저는 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뭐냐면, 사주 구성이 이렇게 왜 정말 척박하거나 정말 너무 이게 순조로워서 사주 볼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해 뜨면 출근하고 해 지면 퇴근하고 1년 365일을 10년, 20년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주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어떤 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발전이랄 것도 없지만 속된 말로 뭐 이렇게 뭐 어떤 험난한 일을 당할 그런 것도 없죠. 네. 무해무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심지어는 우리 출가하신 분들조차도 출가하기까지의 어떤 스토리나 그 사람이 출가하게 된 어떤 집안 전체, 조상 전체의 어떤 업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주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한 개인의 어떤 길흉화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의식의 변환, 그것도 개인의 의식뿐만이 아니라 집단 의식의 그 변환, 진화, 이런 걸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 때 비로소 그 유교에서 얘기하는 하늘에서 내게 부여한 어떤 소명, 전명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 그런 것을 알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법공과 국어의 어떤 그 자세,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예. 절에서, 산중에 토굴에서 혼자서 이렇게 한평생 수행하시는 스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주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채널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아닐 거예요. 생활불교,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또 그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이런 분들은 사주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삶의 전체적인 조망을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익하게 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사주라고 하는 부분의 전체적인 기초적인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어찌되었든 이 험난한 시기에도 네, 다들 무사하고 무탈하시면서 그나마 그 와중에도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